자, 그러면 이제 오페어트 도교 사건을 좀 볼게요. 오페어트 도교 사건이요. 아유, 카메라가. 예. 자, 오페어트 도교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요. 요 카메라가 좀 많지 않았고. 아유. 음. 예.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오페어트 도구 사건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알다시피 오페어트 도구 사건은 그 오페어트가 이제 통상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미국과 프랑스 선교사의 지원을 받고 밤에 몰래 남영군의 모를 도굴하다 실패한 사건을 얘기해요. 원래 이 조선시대 때 그 왕릉이라든지 왕가 무덤 뭐 사대부의 그 무덤은 간만 넣은 게 아니라 그 간에 해격이라고 해서 해를 둘러싸고 해격을 둘러싸고 보호를 했어요. 근데 이 해격이 콘크리트보다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막 그 여러 가지 부시고 뭐 이렇게 두들겨 해도 안 파지는 거야. 게다가 날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발견되면서 도망쳐 나갔던 사건이죠. 자, 이 결과 이제 대원군의 뭐냐면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배척 의식이 고조되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강화시켜 놨다. 그리고 유생들이 종황 양의로를 바탕으로 한 통상 수교를 뒷받침해 줬다. 그때 뭐 이항로가 이제 통상 반대 운동을 이제 펼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양 상품의 유입은 서양 세력의 경제적 침투에 파악하고 서양의 군사 침략뿐만 아니라 경제 침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위전 척사 운동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를 보죠. 이 신미양요는 그 앞에 일어난 제너럴 션볼 사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제너럴 션볼 사건은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잠깐 밑에 주 39번을 이제 좀 보면 자, 그 미국이 이제 1866년에 조선의 개항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 제너럴 션모라는 상선이 그 평양까지 올라와서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왔는데 자, 이 상선은 마지 상선이지 중무장한 상태였어. 어,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 영국인, 중국인이 섞인 서원을 태운 이 중요한 성방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통상도 조선의 법에 위배된다는 전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한 채 계속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적대감에 찬 군중이 강가에 몰려들게 되고 그때 이제 겁에 질린 선원들이 총을 쏴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격이 끝나니까 이때 평양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박 교수였어요. 박 교수는 이제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통상 계합화 중에 하나인데 자, 아무리 통상 계합화도 이거는 일단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의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와서 예를 갖추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총을 쏴대면서 이제 올라와서 그지랄 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 교수가 제너레이션 몰을 파괴하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에는 조선인들이 몰려와서 선원을 죽이고 그 뭐냐면 제너레이션 몰을 파괴시켰죠. 근데 이게 몇 년에 일어났냐면 1866년에 일어났어요. 66년.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신민양요는 언제 일어났냐면 한참 후대에 일어났죠. 예. 1871년. 그러니까 몇 년 차예요. 예. 그 보시면 5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10일 걸리면 그때 걸지. 그러니까 제너럴 선모 사건 하나의 핑계 불구하고 실제 한번 건드려 보려고 일으켰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자, 경과를 보면 이제 노저스 제독이 미국 함대가 이제 강화도를 공격하고 그때 강성보나 각고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제 크게 이기게 돼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겼더라도 한번 싸워보니까 이 조선군이 악바위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이제 탄약이 떨어지면 이제 돌을 던지고 돌을 떨어지면 몸으로 던지고 육탄전을 하니까 미국이 물론 그때 뭐 두 명인가 세 명 그 정도밖에 안 죽었지만 이제 조선군은 거의 전멸됐고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물러난 거야. 왜냐면 미국은 한번 건드려보려고 이제 온 거고 근데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굳이 조선하고 싸울 필요 없다 생각해갖고 물러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민양요도 물론 이제 우리가 승리한 건 아니지만 일단 미국이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숫자기다 갖고 그 강성보에 있는 이제 장군기 같은 것들 가지고 와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돌려줬다고 하죠. 강복 후에. 자, 일단 신민양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병인양요와 신민양요를 이제 통해서 그 당시 외국을 물리친 그 흥성대원군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통상수호 교부 정책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곳곳에 척합의를 건립하게 돼요. 척합의. 그 척합의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요 가는 이제 그 흥성대원군 양의보국책 유시고요.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척합의 내용을 보면 양의 침범 비저직하 주화매국 이런 거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도 싸우지 않은 것은 하이하는 거고 하이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래서 신민연의 비석을 세웠다. 뭐 이런 내용이야. 이 척합의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척합의는 그 후에 이제 이모군란 이외에 개화 정책을 분명히 한 고정에 의해서 전국 각지 파괴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사진 있죠. 사진에 남아 있는 척합의는 이게 그때 파괴하면서 딱 한 곳에는 파괴가 안 됐어요. 운 좋게. 그래서 이걸 일제시대 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은 게 지금 남아있고 그거조차도 지금은 왜냐면 일제시대 사진 찍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척합의는 사진 속으로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그게 하나가. 자, 그러면 서양 열강들이 조선 한번 건드려봤는데 그렇게 물려났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프랑스는 그 월남, 베트남 경영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또 정신이 없었죠. 미국 입장 볼 때는 한번 그 시장 개척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건져봤다가 안 되니까 물러났잖아요.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것이 국내 사정도 있어. 남북 전쟁 후에 서부 개척이 제일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의 내란 수습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러시아는 이제 연해주 개척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국내적 상황으로 그 당시 1860년대 70년대 상황들이 그때 일어났던 쿠반대 상황들이 상당히 평온한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때마치 애들이 한번 건져보다가 안 되고 이제 물러났던 거고 중국도 그 당시에는 서양 열강들이 좀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했었죠. 동치 중흥이라고 했던 데시죠. 양모운동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대외정책,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통상수요 보호정책 의의와 의의를 볼게요. 의의는 강력한 저항정책 외에서 일시적으로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건 의의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따로 봐야 되겠죠. 예. 자, 문호개방을 막아서 근대화를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했고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 열강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못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하야와 민시대의 등장을 볼게요. 흥성대원군이 이제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 당시 그 고종이 12살인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에 올랐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정하오가 수연천정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흥성대원군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고종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20대 초반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는 수연천정을 거둘 때죠. 그러면 당연히 흥성대원군도 정치일선에 물러나야 되는데 흥성대원군 입장에 볼 때는 권력을 한번 장악한 상태에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죠. 그때 이제 뭐냐면 흥성대원군의 어떤 경복궁 중군과 특히 서원철폐 정책 등의 불만을 갖고 있는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요. 지금 국왕이 20세가 넘었고 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정치를 친정 안 하시냐? 친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 흥성대원군도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 최익현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고종하고 흥성대원군 대립을 했다가 고종이 흥성대원군을 쳐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쳐내냐? 국왕이 스스로 국정을 담당하겠다. 국왕의 친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이 하야를 하는데 이때 이제 조선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쳐내는 그 내용을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아무 국왕이라도. 그래서 누굴 이용했냐면 민시세력들을 이용해서 쳐냈던 거야. 예, 그리고 나서 하야선 친정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하야를 했다.
자, 이후부터 이제 흥성대원군과 고종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건이 거치면서 안 좋게 되고, 나중에 이제 흥성대원군이 죽을 때 고종이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가요. 이게 지금 아무리 불구치 원수라도 그 뭐냐면 장례식을 안 간다는 게 좀 약간 그렇죠. 예. 그 자가 아버지인데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이가 되게 나빠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흥성대원군의 집권 시기 말기 때 이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필제의 난이 일어나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이필제의 난은 흥성대원군 이제 집권 말기 때 좀 일어났던 건데 이거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돼 있어요. 세시영이 동학교도에 연결돼 영해부를 습격하여 영해부사 이정을 이제 처단하게 되고요. 이게 동학 최초의 교조신흥운동이었고 이필제는 이때 그걸 주도했다가 처형된 사건이 이필제 난이야. 그러니까 교조신흥운동 중에 극좌파들이 일으켰던 게 이필제 난이거든요. 이 난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동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민실세력의 등장을 보죠. 흥성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민실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민실 정권의 정책 방향은 정통적 외교를 유지하되, 그러니까 4대 외교죠. 4대 교린, 중간의 4대 교린의 정책을 유지하되 자신의 정권의 안정성에서 시kin성에서 개방 정책을 추진해요.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거는 민실 정권이 그렇게 이제 정한 게 아니라 고종이 그에 대한 어떤 그 요구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종의 정책이 민실 정권의 어떤 정책과 일치했고 고종이 요구한 거예요. 이거 고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고종이 그냥 허수아비고 민비가 모든 것들 명성하고 모든 걸 다 했다는 식으로 하고 그 민실 쪽들이 다 한 것도 되겠지만 고종이 실제로 정권을 장악하고 추진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자기의 얼굴마담으로 그 민실 정권을 내세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종의 개혁 의지 같은 것들 포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고종이 어,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해국도지나 연항지락 이영 같은 개화 서적들을 읽으면서 개화 의지를 다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민씨 정권의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 자, 그래서 민씨 정권이 이렇게 정책의 반영을 딱 설 때 때마치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일본이 강화도를 침범해 오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치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것이 일본의 침략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민씨 정권이나 고종이 이미 개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던 타에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이 계기로 해갖고 열어버린 거죠. 문호를. 만약에 흥성대원군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흥성대원군 집권기는 끝까지 싸웠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쭉 넘어가서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개항전 임시정권은 이제 아까 그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이제 집권했는데 종전에 여러 가지 서원들 그 불만 정책들을 이제 개선하죠. 서원을 복구하고 유생들을 포섭하고요. 자, 그다음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요. 아까처럼 외교 정책에도 청나라 4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는 유화 정책을 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과 민씨정권이 등장할 때 개화파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화사상 3대 비조라고 있죠. 그래서 중상하파 북학론을 이제 연결받은 개화사상 3대 비조 외워두셔야 되죠. 예전에 하면 시험문이 나왔는데 오경석, 유은기, 그다음 박규수예요. 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유은기죠. 유은기. 처음에는 오경석이 이제 주 역할을 했고요. 오경석이 이제 뭐냐면 중국 통역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해국도지라든지 영안지락이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였던 유은기, 이 사람 의원 출신,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줬어. 그러다가 나중에 박규수까지 끌어들이죠.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개화파의 3대 비조죠. 그래서 이제 오경석과 유은기가 친해지면서 다시 이제 그 개화서적을 읽고 이제 개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오경석과 유은기는 신분이 중인이에요. 그리고 박규수는 양반이죠. 그러면 오경석과 유은기가 먼저 했다고 해도 오경석과 유은기가 양반 관료들, 양반 자제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박 교수가 그 자기 이제 사랑방을 열어서, 사랑방은 남자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여러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개화 사상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오경석과 유흥기를 소개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박 교수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60년대, 70년대 거쳐서 형성이 되죠. 자, 이 개화파 형성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있으니까 뭐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거기에다 민신정권이 대응군이 실시했던 정책을 뭐냐면 폐지하는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 사업도 중단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또 개화를 하려고 했던 거고, 때마치 일본이 와서 이제 강화도를 위협하니까 강화도 지역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대외적 배경을 좀 볼게요. 이건 국내적 배경이고, 그 당시 일본은 자본주의의 어떤 해외 진출과 대외 팽창 욕구가 있었고, 대만 출병 사건이 있었죠. 이건 이제 중국사 시간 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학론이 대두됐어요. 이 정학론은 그 당시 이제 불평 사족들이 많았죠. 메이지 유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불평 사족들을 그 당시 해외로 눈을 돌리자. 그래서 한국을 치는 논리로 돌리자 해갖고 사이고 다카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데, 물론 이제 이 전환론은 나중에 그 받아들이지 않죠. 예. 자, 그렇지만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전환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이제 구미 시찰타판이라고 했죠. 구미 시찰단파, 그러니까 구미 시찰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정부 집권자들이 그거를 뭐냐면 한국을 치자는 걸 뭐냐면 반대냐, 그건 아니야. 때가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대신에 한국을, 조선을 강제 개항하자, 이런 것으로 의견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켰는데, 자,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맺어졌고요. 조일수 조교라고 하죠. 그 원인은, 이거는 배경이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서계 문제야. 자, 일본이 메이지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그 당시 그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를 하려고요. 근데 예전에는 대마도를 거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대마도를 거쳐서 해라. 그리고 그 외교 문서였던 서기에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 보면 그 당시 청왕을 이제 황제라고 하고, 서식에 맞는 것도 아니고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트집 잡아서 이제 뭐냐 외교문서 서계를 거부를 했죠. 이게 서계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서계 문제는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외교문서를 서계라고 하는데, 이때 그 서계 내용을 보니까 항상 뭐 봉칙, 조종, 이런 거 중국 정부가 쓴 말들 쓰니까 건방지다고 해서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내에서 국내에서 또 열불 나게 되죠. 그래서 정학론이 폭발돼 나오고 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요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죠. 운요 사건. 이 운요라는 거는 해안 측량선인데, 그때 이제 이 운요가 강화도에 갔다가 강화 초지진에서 한번 건걸 주니까 초진에서 그 건걸 줬는데 물러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제 측량을 하니까 거기에 초진에서 대포를 샀어요. 자위 차원에서. 그런데 이걸 기회로 그 당시 운용을 포격했다 해놓고는 이제 뭐냐면 일본군이 대거 상륙한 다음에 그 뭐냐면 우리가 조약을 맺어야지 물러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맺어진 게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본의 포함 외교 아래 조선 정부 내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수용했다. 그래서 포함 외교라는 것은 무역을 통해서 통상을 하는 정책인데, 이걸 써먹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그 일본을 개항을 할 때 이 포함 외교를 했잖아요. 자, 하여튼 그때 뭐 박 교수가 상소도 올리고 그다음에 청조 이용장도 이참에 개항을 해라. 등등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개항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관련된 상소 내용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강화도 조약은 아이고 이게 구성을 보면 본 조약인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인 조율통상장정 또는 조율무역규칙이라고 하죠. 조율무역규칙.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 낼 때 조율무역규칙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개정된 것이 1883년이 조율통상장정이고 1876년이 조율무역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과서는 그건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 예전 교과서는 뭐 보통 통상적으로 쓸때 조율무역규칙이나 조율통상장정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두 번 만들었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할 때 조율통상장정과 그 다음에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장정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 조율통상장정 두 개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율수 조교부록이라고 하는 부속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본조약 하나와 부속조약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강화도 조약, 본조약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우리가 이제 1조를 보면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거 역교는 기출문제 나오고 중학교 수준의 내용인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한다. 자, 이 말은 뭐야? 청해 간섭을 받고 조선 침략을 하겠다. 네, 좋은 말이겠지만 자주를 강조하니까 좋은 말 같지만 실제 일본의 침략의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왜 그 당시에 자주라는 말을 썼는가? 자주라는 말을 많이 써. 자주란 말 쓰는데 독립이란 말 쓰지 않고 자주란 말 쓰거든요. 뒤에 이제 뭐냐 시몬스키 조약 보면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렇게 돼요. 자주국이다 이거 독립 자주국이다 이렇게 해서 독립이라는 말 쓰는데 그때 당시에 왜 독립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냐면 일본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 무기나에 뭐 이렇게 몇 개 됐고 또 있고 하니까 이웅장의 무기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국이라고 쓰면 분명히 청나라가 간섭을 할 거고 그래서 청나라 간섭을 좀 약간 막는다는 의미를 좀 부각시킬 위해서 자주단 말씀. 이건 청나라도 용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청나라가 그 프랑스가 이제 병인 박해를 할 때 프랑스가 조선을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청나라한테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조선을 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청나라가 답변을 왔는데 어떤 식으로 조선은 우리 예전에 속방이었다. 독립국은 아니었죠. 독립국이 아니고 속방이었고 지금은 그렇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국이지 않고 속방이었다는 것은 이제 그건 뭐냐 당연한 얘기고 조선은 이제 독립국이지 않고 속방이었죠. 그렇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네들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것까지 인정을 해줘요. 자주란 말까지는요. 그래서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일본이 같이 쓰면서 청의 간섭을 막지만 동시에 또 청의 눈치를 보면서 썼던 말이 자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제4간을 보면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제2개 항구를 개항하고요. 일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를 냈다. 허가한다. 이곳에 토지를 빌려 집을 짓거나 그다음 조선인민에게 집을 빌리도록 허가한다. 이걸 뭐라고 하면 조개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개라고 하지 않고 거루지라고 하더라고요. 거루지. 예. 이게 근데 조개예요. 조개. 그래서 이제 부산 외 두 개의 계항과 통상하고 거루지 설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두 개 항구를 요구를 할 때 어디를 요구했냐면 원산과 인천을 요구했어. 원산을 요구했던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죠. 왜냐면 이 원산 함흥하고 가깝다. 이성계 고향인. 그다음에 인천은 요구한 걸 또 거부했던 것이 뭐냐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논의만 했을 뿐이지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수신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강 같은 경우에는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암초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운 해안을 충당하도 허가한다. 그래서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고 두 나라의 성객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해안 탐색권 인정하지만 이걸 목적이 뭐겠어요? 요 지역에 이제 유충지 찾아갖고 해도를 만든 다음 군사기지를 이제 뭐냐면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구간을 보면 양국 인민의 무역에 대해서 양국 간에는 조금 더 이해 관여하지 않고 제한을 설정하거나 금지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국 상인 간의 무역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일본의 값싼 물건, 질 좋은 값싼 물건 들어와도 우리나라 자국을 시장에서 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 하지 자국 보호 시장을 자국의 보호 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영사재판권과 연결돼 갖고 깽판을 해도 일본 상인들이 그걸 이제 뭐냐면 얘들 제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무역 형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약탈 무역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영사재판권 연결돼서 자, 시간이 이제 영사재판권, 치해법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본국 인민이 조선 항구에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군 간원이 심판한다. 원래 이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쓰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판권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야. 영사 재판권을. 자, 그래서 이제 외교관뿐만 아니라 상인까지 치해법권을 갖는 불평등 조항이죠. 이 영사재판권.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약간 이제 우리가 불평등 조약하면 대명사처럼 딱 그 하는 조항이 있죠. 체육대우가 있죠. 체육대우는 최상의 혜택을 받는 국가 대우인데 제 양자가 맞는 그 조항이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는 그 규정이 체육대우잖아요. 자, 근데 이 체육대우는 빠졌어. 원래는 이제 강화도 조약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신속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관 출신인데 정부 지정받고 이건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건 못 넣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에 이게 집어넣게 된 거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체육대우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조약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속조약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조율통상 장정, 조율무역 굵직과 조율소 조교부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조율소 조교부록 볼게요. 자 개항장에서 일본 거주민들의 거주지를 설정하죠. 네. 근데 이제 거주지를 설정하는데 밖에 내 집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방 심리로 이제 결정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행이정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간행이정. 그래서 일본인들이 나갈 수 있는 구역, 요 구역을 간행이정, 사방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사리가 1km 정도 돼요. 사리가 1km 되니까 심리는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되게 짧은 거리야. 거기 안쪽에서만. 네.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고요. 일본 화폐는 엔화인데 자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건 내지까지 유용하는 거 아니고 그 당시 개항장 아니니까 개항장 안에서만 허용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일본 경제 침투에 바탕이 되고 엔화가 나중에 제일은행권으로 바뀌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닌 일본 외교관의 어떤 자유로운 국내 여행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요 수호 조교 부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동서남북 각각 심리를 정하는 거 요거는 간행 이정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전문 용어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보면 조율통상 조약을 볼게요. 이 조율통상 조약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뭐냐면 1876년에 맺어진 조율통상 조약. 그 다음에 후에 이제 1883년에 맺어진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조율통상 조약의 내용 보면 그 강화도 조약이 맺었던 조율통상 조약 보면 무관세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상품이 올 때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일본이 이게 이제 무관세를 할 때 요구할 때 그냥 조선정부가 그냥 그걸 들어줬대요. 아마 그때 이제 간세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이제 주로 간세보다는 통행세에서 이금이라는 게 있었지. 이금. 예, 통행세를 걸었어. 그래서 물건이 오면 물건이 통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게 이금인데, 그런데
그 물건 자체에 걷는 간세라는 개념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냥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간세가 중요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간세 설정 요구하니까 들어주나 안 들어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금이 아니라 간세가 근대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부산 두문지 해관 수세 사건 때문이에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부산에 두문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일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 갖다 파는 그 곳인데 요때 이제 예전처럼 그 한국 간원들이 와가지고 조선 간원들이 와갖고 그때 이제 물건을 팔고 들어온 조선 상인들 일본 상인들한테 이제 물건을 받은 조선 상인들이 이제 그 두문지 벗어날 때 거기에 검문소를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한 거야. 이금을 통행세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행세를 부과하면 일본 상품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하거나 일본 상인들이 두문진을 공격해서 막 습격하고 그렇게 깽판을 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뭐냐면 여기 물려난 그 이금을 해제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금이 하고 간세가 틀리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정통 교린 관계. 그러니까 근데 이 교린 관계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어진 그 관계는 고린 관계가 아니라 근대식 관계, 국제 관계는 알게 된 그 깨닫게 된 사건이 이 부산 두문지 해관 사건, 수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볼게요. 잠깐. 62번이 있는데요. 뿔셈에 있는 거예요. 뿔셈에 있는 데는 뿔셈이가 적어놨네. 네. 뿔셈이가 적어놨는데 다 뿔셈으로 곤쳤어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건. 자, 정부는 1878년에 개항장인 부산 두문지 해관을 개설하고 수출 무역에 종사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다. 이때 해관에서 업무는 간세를 걷는 게 아니라 이금을 걷는 거죠. 그래야 수출품에 대해서 15%, 수입품에 대해서 24%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세금은 보호간세적 성격을 띠긴 했으나 수출품에 이제 직접 간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내국상인들에 부과한 통행세적 성격이 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거래가 위축되자 일본은 앞에 조약을 내서 부산 해관을 철폐하고 수세를 중지할 걸 강력하게 요구했고요. 그 결과 3개월 계속됐던 수세가 중지되고 파행적인 무관세 무역의 피해는 지속되었다. 자, 일본은 이때 부산 해관 수세 사건을 매듭질 뿐만 아니라 이들 계기로 해서 개항장 장시와 대구 양녕시까지 속기를 뻗쳤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약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개정이 되죠. 이거는 좀 이거 딱 얘기했네. 하여튼 그 다음에 양국 유체 무주제, 그 다음에 일본 상품의 항세 명제.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가난할 때 막 뭐냐면 빠져나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침략할 때 제일 관심 있던 게 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막 그 산업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쌀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부족한 쌀을 어디에서 메꾸려고 했냐면 조선의 쌀로 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국 유출이 되게 많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가뭄이 되면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게 너무 불평등하다. 개정하자. 간세 조약도 개정하고 또 양국 유출 같은 규제 좀 해달라. 그거 좀 집어넣어달라 했는데 일본 애들이 안 들어줬어. 그런데 이제 들어줄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1982년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에 종이통상 조약을 맺게 돼요. 이거 뒤에 좀 얘기하는데 이 종이통상 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육대회예요. 그 다음에 간세 조항 있죠. 물론 간세가 이제 협정 간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뭐 간세 자주권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협정 간세와 체육 대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일 때는 이 체육 대우를 원했어요. 강화도 조약을 못 맺었잖아요. 그런데 조미통상 조약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딜을 하자 제안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간세권을 주는 대신에 조선 측에 체육대우를 일본이 받는 걸로 해서 딜을 해서
결국에는 성사를 시켜놨죠. 예. 그래서 개정을 했어. 1883년에. 자, 그래서 이제 종전에 그 문제가 됐던 양국 유치의 무규제를 어떤 식으로 개항장 안에서는 양국 유치의 자연 규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다만 천재지변된 비상시에 일본에게 한 달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돼. 근데 한 달 전에 사전 통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중에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방공령이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간세권을 회복시켰다. 협정 간세. 근데 주의할 건 완전한 간세권 회복은 아니에요. 협정 간세.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간세권을 했고 대신에 체국 대우를 설정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일본도 체국 대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 좀 눈여겨게 비간세를 폐지했어요. 비간세는 뭐냐면 간세라는 것은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제품이 들어올 때 간세 장벽을 하고 막힌 것도 있지만 간세 다음에 비간세 장벽이 있어요. 비간세라는 거는 그 물건이 소비자에 갈 동안 여러 가지 어떤 세금, 행정 제재,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 장치 등등이야. 그래서 외국 상품들 막는 그런 것들 비간세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자. 특히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두몬진 해관 사건 수사 사건을 볼 수 있듯이 간세가 아니라 그 당시 조선족은 뭘 거두려고 했어요? 통행세를 거두려고 했죠. 이것도 일종의 비간세거든요. 그러니까 안일비자가 아니라 이때 안일비자는 간세가 아니지만 간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통행세 같은 이런 거를 폐지하자. 명문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비간세 폐지가 됐고 대신에 이제 물건을 건는 물건을 부과한 근대적 간세 제도는 인정해줬죠. 자, 그럼 태국 대우를 통해서 얻는 게 뭐였냐?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뭘 얻었냐면 내지 통상권을 얻게 돼요. 내지 통상권. 그럼 내지 통상권은 그러면 조율 그 조율 통상 조약에 있었냐? 없었어요. 내지 통상권이 금지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얻은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전에 조총 삼민수용 무역장정안에 내지 통상권 내용이 있어요. 그 내지 통상권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내지 통상권 내용을 뭐냐면 체육대우 따라서 소급 적용되었고 그 조약 자체에서는 금지됐지만 실제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조약을 볼 때 그 내용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내용에서 금지돼 있으면 이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약을 이제 분석할 때는 조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조약이 실제로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 왜냐면 벨슨 팔렌 조약 같은 거 내용도 보면 그게 있어요.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 안 해요. 아웃코스프고 하위 따기 때문에 저는 인정 안 해. 그래도 불구하고 베스트 조약, 발렌 조약도 개인들이 조약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했거든. 그건 뭐냐면 그 부속 조약에 몇 년도를 기준해 갖고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몇 년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외 조항을 둔 거죠. 근데 자기가 몇 년 전에 믿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냥 믿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조약, 개인의 어떤 종교 자유가 인정받게 된 거죠. 근데 그 30년 조약의 본 조약만 그걸 보고 예외 조항을 빼버리고 실제 그 조약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계속 그 조약만 집착을 하면 잘못된 역사적 상식을 가질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에 뭐 그 내지통상권을 금지시켰다. 그러면 이거 금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연안해운권과 연안무역권 통합을 승인해서 해운권과 무역권이 서로 이제 뭐냐면 연결되도록 했죠. 그래서 해운을 하면서 무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이제 일본 배가 와가지고 그 연안에서 무역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의 증기회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다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간에 사도 어채권, 그러니까 어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그리고 아편 수입 금지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뿌셈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7간을 보면 여기 이제 그 방공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있죠.
조선 정부가 잠정적 사대 수출을 금지할 때는 항상 한 달 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안 알려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그 방공령이죠. 알려줬긴 했는데 한 달 전에 뭐냐면 기한을 맞춰서 안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서 익힌 거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 조일수 조교 부록을 이제 뭐냐면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이게 속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목부 조약과 같은 이제 시기에 맺어진 건데 뒤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조일수 조교 부록의 후속 조약인데 이때 간행 이정의 거리를 50리로 확대시켜요. 그리고 2년 뒤에는 100리로 확대하는데 실제 이 100리 확대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왜 의미가 없냐면 1883년에 그 앞에 내지통상권 인정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조일통상조약 때 개정된 조일통상조약 때 내지통상 인정했기 때문에 체국대우를 통해서 이게 1884년에 그 노형이 거의 무효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실효성이 이제 상실된 거죠.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격을 좀 볼게요. 강화도 조약. 자, 이 강화도 조약, 같이 이제 강화도 조약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부속 조약까지 다 합친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 침략 의도가 담겨져 있는 불평등 조약이고요. 일본을 통해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에 강제 편입됐죠. 조선에 부여된 지위가 종속적 지위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도 불평등 조약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 그 체제 안에서 좀 종속적 지위였는데 그 종속적 지위는 일본하고 우리가 또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 말단의 종속적 지위까지 더 뭐냐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자,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 위기가 있는데 특히 쌀값 폭등이 되게 많았다.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그래서 이들 통해 지주나 관리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방면에 농민층이나 도시 빈민층 몰락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쌀의 일본의 유출이 상당히 사회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요구했던 것이 뭐였다고 했죠? 쌀이라고 했죠. 쌀이 대규모 유출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쌀도 풍부하지 않은데 쌀이 많이 유출되면 곡물가가 상승되겠죠. 쌀값이. 근데 그 당시 물가 기준은 쌀을 통해서 연동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러일으키고요. 그러면 쌀값 상승을 통해서 지주나 관리들은 부를 축적하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쌀이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더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해요. 그 부를 축적한 방면에 대부분 농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쌀값 폭락으로 그러니까 쌀값 상승을 통해서 뭐냐면 대부분 몰락을 하게 돼. 그래서 지주한테 땅을 뺏기고 소작료가 상당히 또 올라가고 이 몰락한 농민들은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예, 도시도 많이 가게 되죠. 도시도 도시의 빈민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자, 하여튼 농촌이나 도시나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로 가득 차니까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사건의 배경이 돼요. 일단 이모군란 때 배경이 돼요. 이모군란 때 우리가 쌀값이 뛰니까 그 당시 구직군인들에게 쌀을 나눠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또 뭐냐면 빈민들이 나중에 가세를 냈잖아요. 이모군란에 그것도 이제 그런 경제적 배경이 있고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 배경도 똑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고 각종 밀란이나 할빈당의 활동의 원인도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이제 민주정권이나 고종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좋게 생각했냐?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전반적 개화 활동에서 뭐냐 그 이득을 챙겼던 계층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일부 상위 계층들만 있고 대부분 사람들 개화 활동에서 뭐냐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분노, 개화 정책의 분노, 개화파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개화파들 개화꾼이라고 붙였죠. 개화꾼. 꾼이라고 붙인 거는 보통 장사꾼 것처럼
별로 안 좋을 때 비하한 용어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접두도 김치녀, 김치남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 예. 한남, 뭐 한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자,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무관세 실시, 실버권, 화폐 유통권 등등이 일본 세력의 조선 침투를 방조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 열강들과 이제 불평등 조약을 계속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밑에 뭐 불평등 내용 조약 중에 뭐 개항장 설치권, 그래서 영사 재판권, 관세 협정권, 외국 화폐 통용권 등등이 있어요. 내지 통상권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요거 다 아실 거고 이건 조계지 설정하고 관련돼 있고 관세 협정권인데 원래는 이제 일본처럼 무관세를 했지만 이제 조미통상조약 이후에 관세권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거에 이때 관세권이 협정관세, 협정관세. 관세를 정할 때 수입국하고 협정해서 관세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주권, 관세 자주권 제한이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 한국사 교과서 보면 마치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을 때 관세 자주권이 회복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기술인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이제 구편이나 다른 책들 보면 이걸 협정 관세를 자주권 회복, 관세 자주권 회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의 없어. 대부분 그 뭐냐면 자주권이 제한받았다. 관세 자주권 제한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를 그대로 믿을까?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 내용도 그게 어떤 그 사건이나 성격 내용 뭐 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팩트 측면에서는 틀린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해서 좀 보세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볼게요.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뒤에 나와서 이제 세계 열강근의 조약 체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양 국가 중에 최초 수교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 미국이죠. 미국. 이 미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갖다 붙이잖아요. 아메리카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다른 나라에 비해. 얘네들 이제 관심사는 경제적 목적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그렇죠. 뭐 영토적 야심은 별로 없어요. 경제적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건데 정책 방향이 돈 하나 돈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땅도 러시아처럼 큰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땅들은 크도 쓸모가 없는데 그 미국의 땅은 거의 90%가 쓸모 있는 땅이야. 예. 그러다 보니 자국 개발을 해갖고 뭐냐면 개척하는 게 낫지 외국에 가서 돈 들여가지고 그 식민지 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외 진출 방향도 식민지 확보보다는 경제적 침투가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최초로 이제 맺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청나라 알선을 통해서 맺게 돼요. 청나라 입장을 때는 이게 뭐냐면 이들을 알선시키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일본 세력이나 러시아 세력도 전제시키고 자신의 종주권도 인정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만 러시아는 알선 안 해줬죠. 예, 러시아는 그 당시 남하 정책에서 일본과 충돌했던 나라기 때문에 안 해주고요.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뭐냐면 수교를 하게 돼요. 그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여러 서양 열강들의 어떤 그 뭐냐면 조약 체결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 문물 수용의 계기가 되었고 하지만 불평등 조약으로 서양의 침략이 가속화됐다. 그러면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서구 열강과 처음 맺은 조약인데 요 조약을 맺을 때 말이 조와 미국이지 조선과 미국이지 실제 누가 이걸 중재를 했냐면 이용장이 중재했어요. 이용장이 청나라가 어디에서 탱진에서 예. 이 탱진에서 중재한 거야. 탱진에서 그 당시 이용장이 그 조선 대표하고 미국 대표 불려다가 합의를 했는데 실제 조선은 청나라 밑에 이제 속국에 생각해서 청나라가 조선을 대신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초안을 마련해. 이용장이 초안을 만들고 결정한 다음에 맺어진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근데 말이 이제 형식상 조선과 미국이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텐징에서 맺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제물포로 옮겼어. 그러니까 제물포 옮겨가지고 제물포에서 이제 조선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형식상 나와서 도장을 찍고 맺는데 그 초안을 만든 거는 이용장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용장이. 자, 그때 이제 태극기가 걸렸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던 것이 뒤에 뭐 제3차 수신사 갈 때 이제 그 썼다는 설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죠. 청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성조기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없죠. 국가를 대표하는 그 국기가. 그래서 급히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뭐 태극기였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3차 수신사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는데 설을 적어놨는데 최근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맺었다는 설도 이제 적어놓더라고요. 배경을 보면 국왕 고종과 김홍식, 어용중 등이 일부 소장 관료들의 세력 균형 정책들, 그러니까 일본의 러시아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공 체제 아래서 천국의 비유 아래 받는 가운데 미국을 우호적인 국가 선택 수교해서 한반도의 세력을 유지하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황추연의 조선책략이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청나라의 어떤 알선과 권유가 또 되게 커요. 청나라가 왜 알선했겠어요? 일본을 견제하고 자신의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으려는 거지. 일본 견제, 뭐 러시아 남아 견제. 그 미국을 끌어들여서 그 청나라가 둘을 막기가 좀 힘드니까 미국을 대신해서 이제 몇 개 하려고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걸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종주권을 또 인정받으려고 했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근데 미국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 종주권은 인정 안 했어. 이건 다른 서양 열강들과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데 하여튼 인정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 72번을 좀 볼게요. 자, 조선은 1882년 서양 열강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한때 무적으로 통상조약을 체결 이루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미국은 조선과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수교 활동을 나섰다. 먼저 일본의 알선을 요청했으나 조선 측의 거절과 일본의 무성의로 이루어졌고 일본 입장 때는 해줄 필요 없죠. 예,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데 미국까지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청나라를 통해서 수교 교섭을 했다. 청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시하고 러시아, 일본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그 조미 교섭을 알선을 해줬다. 예, 이용장을 중심에 알선을 했죠. 그래서 조선 정부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제가. 자, 여기에서 이제 서로도 없고 거중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도움을 하자. 거중 조정이란 뭐냐면 제3국이 분쟁 당사국 사이에 개입을 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뭐 중국이 분쟁이 생겼다면 거기에 이제 한국 개입해갖고 좀 원만히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일본이 갈등이 있었다면 미국 개입해갖고 분쟁을 원활히 해주고 그런 게 이제 거중 조정이야. 이 거중 조정을 누가 집어넣냐면 그 이용장이 집어넣었어요. 이용장이 이 구조를 청나라가 왜 조정했냐?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자기 혼자 이 서해 열강들 어떤 침략에 조선을 보호하기 힘드니까 대신에 자신의 파트너로서 미국을 선택하게 되고 그 미국이 청나라의 역할을 좀 일부 담당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거중 조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SOS를 치죠. 좀 도와달라고. 그때 이제 내세웠던 게 거중 조정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자면 조선과 미국 간의 일제 군사 동맹 이 정도 이렇게 해석을 내서
요청했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는 조미 군사 동맹이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외교적 어떤 수사였다. 외교적 의뢰고 예상 얘기한 거다. 그런 거지. 그것은 상식적 의미인 것이 조미 군사 동맹에서 해석할 수 없다.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 거중 조정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 74번을 읽어볼게요. 자, 조선은 이걸 동맹조약으로 또는 공수동맹 또는 군사동맹 해석해서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고종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건 외교적 우위의 표시다. 수사에 불과하다 하면서 외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일 그 방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이 볼 때는. 자, 미국에 대한 체육 대우를 인정. 최초 이제 미국에 대한 체육 대우를 인정했고 타국에 대한 우대가 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과도 협약을 맺으니 우대할 수 있다. 이거 체육 대우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조는 치해법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조 같은 경우에는 조차지 관련된 조계와 관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아편을 언급한다. 미국은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아편은 별로 노탱크 그러니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편 무역을 되게 비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수입 상품에 여기에서 이제 관세율을 정하는데 상품의 10분의 1, 사치품의 3, 10분의 3 그래서 관세 자주권을 인정했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한계는 있죠. 한계인데 이건 왜 한계가 있냐? 아까 말했지만 협정관세죠. 협정관세. 그래서 관세자 조건 인정했지만 제한을 뒀던 제한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이제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성격을 볼게요. 중요한 내용들만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관세자주권과 고유의 관세. 거기에 보면 이제 10분의 1이나 10분의 3 정도는 그 나름대로 고유 관세였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그걸 우리 나름대로 수정할 수 없죠. 예, 협정 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세자주권이 제한받는 거고요. 그래서 거주지의 조선 영토 인정. 조선의 법제기관이 완비되는 대로 철폐한다는 전제하에 치해법권이 잠정적 인정하고 사법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주면 뭐냐면 치해법권 쳐내주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강화도 조약이나 뒤에 이제 여러 나라 열강대 조약에 볼 때 이것도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주권 독립국가 간의 최초의 쌍무제 협약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평등 조약 요소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다른 조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였다. 자, 그러면 청나라가 주선했던 요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종주권을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뭘 요구를 했냐면 그때 조약 내용 안에 이걸 명시해 달라는 걸 요구해요. 이걸 속방조회라고 하는데 자, 속방조회를 이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했어. 관철 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철 시도. 네.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그 당시 조약 내용에 청나라는 조선의 상위 국가고 상국이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이런 거를 조약 안에 명문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속방조회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나중에 청나라가 주선할 때 그걸 웬만하면 다 들어줬거든요. 조약을 맺을 때.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미국은 딱 거절해 버렸어. 못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도 옥신각신하니까 약간 좀 타협을 붙긴 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종 황제가 뭐 그 당시 미국 그 대통령의 친서를 보낼 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조선이 예전에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다라는 말을 좀 구조를 집어넣는 식으로 타협을 받지만 외교 문서 안에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거절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간첩 시도는 다른 나라는 성공했지만 미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속방 조간을 둘러싸고 청나라 미국의 대립 내용이 있죠. 그래서 조선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상 자주독립금을 공인받았고요. 자, 이용장은 끝까지 조미조약 안에 조선이 속방이라는 걸 명문할 걸 주장했지만 미국의 정권 특사였던 슈베트는 속방조약 삭제를 고집을 함으로써 미국 조약의 체계 거습에 결렬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양측은 일부 양보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조약 자체 안에는 속방조약이 없고 다만 조선공화국이 미국 대통령 친서를 보낼 때 그때 조선이 속방국이라고 명시를 했다. 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미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사를 파견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 공사 파견하는 게 다른 나라는 이제 수교하고 나서 대리공사 같은 것들이 파견하고 영사관 그리고 대개 보면 일본 공사관이 뭐 겸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독자적인 공사관과 공사관을 파견했다는 거. 그러면 왜 파견했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는 경제적 욕심 때문에 미국이 관심 있는 건 돈이니까 그 당시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뭔가 한상을 갖고 있어요. 판타지를 갖고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미국이 어떤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 인구도 많고 왜냐 그때 인구 한 2,500만인가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한 2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은 경제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의 상품을 뭐냐면 팔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의 상품 시장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생각해서 공사를 파견하는 거야. 대리공사나 영사를 파견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공사관도 만들어놓고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한국이 지질이 못 살아요. 네. 거기서 뭐 미국의 물건을 사줄 수도 없고 구매력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정식 공사를 파견했다가 적을 낮추죠. 뭐 대리공사로. 예. 자,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일이고 미국이 공사를 파견하니까 이제 조선 정부가 고맙다고 자기를 이제 인정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으로 보빙사를 파견해요. 보빙사를.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박정향을 공사 파견을 하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했고 뒤에 넘어가서 거기 못해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성격의 의견이 있는데 요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에다 자료를 되게 많이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안 보시더라고 요그 심화교재 내용을. 예. 그래서 그 심화교재 내용을 안 보고 그 기본교재인가? 그 강의용 교재만 보고 뭐 제 교재가 형편없고 내용도 별로 없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심화교재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요약을 해놓은 강의 교재로 그래서 심화교재를 분명히 잘 만드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데 그 내용 되게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 근현대사 부분은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5번 문제 풀어볼까요? 5번 문제. 예. 자, 이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인데 4차 고급이에요. 초기 때 고급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했죠. 이게 이제 그 내용 보면 다음 자료에 밑줄친 이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도 모두 고른 것은 자, 미국 상민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조선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기군주가 내치 외교와 통상을 자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조선과 수호하는 데 동의했으며 본인도 이를 비준한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도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조약은 조미수통상 조약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 비준하고 나서 친서를 보낸 거에 대한 답서예요. 자, 그럼 조미수통상 조약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아닌 거, 아니 모든 고른 것을 고르면, 그러니까 조선에서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가 처음으로 인정한 계기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나중에 프랑스 간의 조약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이건 틀렸고, 자, 조약 체결 과정에 속방조에 있죠. 이 문제가 쟁점이 됐죠. 맞죠? 그다음에 조선이 서양과 맺은 첫 수호 통상 조약이며 청해 알선호 체결됐다. 맞죠?
자,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이 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다. 맞죠? 조선의 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고, 물론 이제 간세권이 이제 자주권의 인정받았지만 제한을 받죠. 협정 간세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조미소 통상조약과 함께 되게 중요한 게 조총산민수용 묘장전이야.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참고로 기출 문제는 구한말은 하나하나 풀어보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같이 이제 그 구한말 끝나고 그냥 계속 풀어볼게요. 계속 그래야지 좀 시간이 빨리빨리 나갈 것 같아요. 진도가. 예. 그래서 구한말 진도 끝나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일제시도 그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계속. 예, 기출 문제는 조총산민 수용 볼장인데 시간이 보니까 6시 58분이네요. 예. 요거는 아쉽지만 다음 주에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강의 끝났고요. 오늘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포트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죠. 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예,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70번이에요. 70번. 70번 적으셨죠? 예. 자, 오늘 강의 수업 끝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